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연 채널 검색해서 듣곤 한답니다. 남편이 외국 출장을 자주 가서 종종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제가 이렇게 오늘 제 사연을 보내려니까 조금 싱숭생숭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한테 시어머니가 퍼부은 망언을 시작으로 일어난 충격적인 일 때문입니다. 남편은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일이 많고 저도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해외에서 한 달, 두 달 살다가 오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남편을 만난 것도 해외여서였으니까요. 저의 직업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백수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하는 일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매번 해외에 있거나 집에 틀어박혀 있으니까요. 재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도 말이죠. 아직 우리 사회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롭지 못한 사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편견을 깨드릴 그리고 통쾌하실 수 있는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일을 따로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부유한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초, 중, 고를 다 나왔어요. 대학은 한국에서 다녔지만요. 굳이 제가 잘 사는 걸 티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외국에서는 부자들도 그러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도 그랬죠. 제 주변 한국 친구들은 저희 집이 부자인지 아예 모르고 있었죠. 남편과 외국에서 만날 때에도 한국에서 회사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노트북이나 들고 여행이나 가 있었던 거고요. 그때 남편이랑 만났는데 남편의 외모에 반했달까요? 한 달 동안 한국인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돼서 그런 걸까요? 출장으로 온 남편과 우연히 동선이 자꾸 겹쳤고 같은 숙소를 쓰고 있었던 건 저희가 인연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남편도 제가 싫지 않은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귀국할 때 함께 귀국하게 되었죠. 뭐 한국에서 사나 외국에서 사나 저나 저희 집에서는 별로 문제되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처음으로 지루하지 않았던 건 바로 지금의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영업 출신인 남편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은 죄다 섭렵하고 있었고 볼꽃, 놀거리 등등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보다는 해외에 주로 많이 나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집순이라 집안에 박혀서 일하는 스타일이었기에 전혀 몰랐던 곳들을 새롭게 데려가주는 남편의 모습에 더욱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남편의 모습에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도 결국에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고 즐기던 저와 남편은 결혼 후에도 종종 외국으로 떠났지만 남편이 업무상 해외로 갈 때에는 결혼까지 한 마당에 저도 혼자 해외로 자꾸 떠나 있는 건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떠올라 귀찮아서 한국에 있었습니다. 맨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뭐하니? 너는 일 안 하니? 우리 아들은 돈 벌겠다고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너는 어떻게 남편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집안에 콕 박혀만 있니? 아, 어머님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남편도 없는데. 저 그리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일도 한다고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결혼한 지 이제 1년 차예요. 이런 신혼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저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님. 오늘 밤에는 우리 아들 오는 건 알고 있냐? 너는 어떻게 된 게? 아이고,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하여간 너 이리 좀 와서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 좀 해라. 내가 장 보았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니, 밤에 도착하면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자기 바쁠 텐데 뭔 음식이에요, 어머님. 아, 정말. 그리고 저 음식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와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배달시켜 먹거나 나가서 사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요. 아니, 네 남편 먹을 거 만들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집에서 한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는 주제 빨리 일어나서 음식하지 못해?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하고 달려들길래 저도 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요리는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전날에 일을 어느 정도 다 해놔서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저는 외국에 오래 살다가 와서 그런지 고부 갈등은 없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맞춰주지 뭐 그런 생각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 종일 음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토끼 눈이 돼서 깜짝 놀라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이게 다 무슨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었다면서 저와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겠다고 우걱우걱 입안에 넣으면서 말이죠. 여보,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김치찌개, 부추전, 감자전, 해물파전, 게다가 불고기에 잡채까지? 와, 나 그동안 해외에서 계속 한식이 너무 그리웠는데 너무 감동인데? 너무 고마워, 여보. 엄마도. 으이구, 하여간 호들갑은. 얼른 몇 개라도 집어먹어봐라. 다 식었는데. 예, 이것 좀 데워오고. 네, 그럴게요. 여보가 좋다니까 나도 뿌듯하긴 하네. 많이 먹어. 오늘 하루 종일 고생고생해서 겨우 만든 거니까. 옆에서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맛은 보장되어 있다고. 어쩐지, 와,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맛있는 맛이잖아. 나 너무 행복하다, 여보. 여보랑 역시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니까. 엄마도 너무 감사해요. 늦은 시간인데 오늘은 좀 자고 가세요. 저는 저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자고 가라는 남편을 찌릿하고 눈치를 주었지만 사실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게다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온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그 시간에 모셔다 드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애써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럼 자고 가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알겠다면서 냉큼 자기는 어디서 자면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러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저랑 음식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시간도 너무 늦었잖아요. 남편도 해외 출장 갔다가 방금 돌아왔는데, 다시 또 어머님 모셔다 드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 그래야겠다. 내가 잘 방은 어디냐? 어서 안내해라. 난 따뜻한 이불로 주고 와야겠지. 잠자리 바뀌어서 안 그래도 불편할 테니 따뜻하게라도 해야지.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참. 내가 좋은 이불 가져다 줄게. 우리 안방에 아주 좋은 이불이 있어요. 그거 드릴게요. 그날따라 남편은 왜 이렇게도 눈치가 없는지 저와 같이 덮고 자는 오리털 이불을 시어머니한테 냉큼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이불 가지고 그러는 게 째째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머님께서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될 일이니까요. 그랬는데 세상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온몸에 열이 펄펄 나고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독감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음식하면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은 데다가 원래 추위를 잘 타서 여름에도 오리털 이불을 고집하는 제가 어제 얇은 이불을 덮고 자는 바람에 독감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늦었다면 출근하는 남편에게 배웅도 못 해주고 있다가 점심때 약 좀 사다 달라고 남편에게 전화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듣고 시어머니가 쌍욕을 하면서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출근은 잘했지. 나 어제 얇은 이불에 하루 종일 당신 먹일 음식하느라 고생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완전 독감에 걸려버린 거 있지. 정말 너무 아프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약 좀 사다 줘. 이 미친년이?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감히 귀한 우리 아들을 시켜? 열심히 회사에서 뼈 빠지려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한테 아주 그냥 돌았구나. 네가 제정신이냐? 약은 네가 사다 먹어라 이년아. 그놈의 일. 난 뭐 집에서 노는 줄 알아요. 나도 집에서 일한다고 몇 번을 말해. 게다가 난 태어날 때부터 일할 필요가 없었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기나 해? 버러지 같은 네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일 필요가 없겠네.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 그렇게 알아? 뭐? 네가 아주 막 나가는구나. 감히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찍찍해? 너 아주 그냥 안 되겠다. 너네 집안이 뭔데? 뭔데 이렇게 나대고 설치는 거야 이 미친년이? 사람들은 날 이렇게 부르지. 금수저라고. 난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 미국에서 그렇게 살려면 돈이 그냥 많은 걸로는 안 되는 거 아나? 우리 친정 집안이 바로 유명 미국 펀드사 1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일 안 하고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는 그런 게 뭔지 알아? 설명한다고 아시겠어요, 어머님이?
말로만 듣던 미국 펀드사를 그것도 운영을 한다고? 한 개도 아니고 10개나? 말도 안 돼. 그러기엔 행색이 초라했는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장난에 인연이 쫄리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왜 일할 필요가 없는지 보여줘요? 내 잔고 보여드릴게. 달러거든요? 자, 봐요. 난 일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작가라고요. 어차피 돈은 차고 넘쳐서 일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재능이 있는 걸 어쩝니까? 또 아무 일도 안 하면 지겨워서. 이게 다 얼마야? 그럼 그게 다 진짜라는 거야? 아이고,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으니 이혼은 하지 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유, 누구 때문에 독감 걸려서 아픈데 약 사다 달라고 하는 걸 듣자마자 나와서 저한테 쌍욕을 박는 시어머니를 보고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선언하고 금수저 친정집안 정체를 밝혔더니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참! 추잡해서 상대도 하기 싫어진 저는 노트북만 챙겨서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남편은 저에게 줄 독감약을 사서 집에 왔다가 망연자실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무슨 일이냐며 다그쳤습니다. 아니, 아내는 어디 가고 엄마는 또 왜 이러고 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독감 때문에 아프다던 사람이 대체 어딜 간 건지. 약이나 먹고 가지. 엄마는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다리 안 아파요? 아들아,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좀 참았어야 하는 건데 그게 말이다. 아니야, 아프다는 년이 전화를 굳이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너한테 약을 사다 달라고 했잖니.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만. 예? 뭐라고 하셨길래 이 사람이 나갔어요? 엄마도 참. 그래서 지금 제 아내 어디로 갔어요? 약은 먹어야죠. 아파도 꼼짝도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내가 너무 괘씸해서 쌍욕 좀 했다. 아이고, 근데 자기는 타고난 금수저라서 몰래 일 안 해도 된다면서 친정 집안이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부자인 걸 그제서야 말하더구나. 미국 달러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있다니. 그런 건 난 처음 본다, 아들아. 너도 알고 있었니? 에? 아니, 무슨 쌍욕을 하셨길래 아내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집을 나갔대요. 그나저나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아내 친정의 어마어마한 부자라고요? 그건 몰랐는데. 사실이에요? 너도 몰랐던 거냐, 역시? 하긴 네가 알았으면 나한테 숨길 이유가 없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대도 미국 유명 펀드사를 1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그걸 못 믿겠다고 하니까 통장 잔고를 보여준 거고. 말하는 걸 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들아, 이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네 처가 너랑 이혼하겠단다.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우리 결혼한 지 만으로 1년도 안 되었다고요. 뭐 때문에 나랑 이혼을 한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설마 엄마가 쌍욕하면서 뭐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더구나. 미안하다. 네가 한번 잘 얘기해봐. 네가 어떻게 저런 자산을 가진 여자를 또 만나겠어? 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논다고 구박을 했는데 내가 죽일년이다. 죽일년이야.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가뜩이나 바쁜 사람을. 미국에서 잘 나가는 작가란 말이에요. 그때는 작가 지망생이었고 결혼하고 데뷔했는데 대박 났어요. 시댁에는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해서 숨기고 있었던 건데. 근데 그것 말고도 더 엄청난 건 내 아내가 그렇게나 부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아내를 전 절대 놓칠 수 없다고요. 일 틀어져서 정말 이혼하게 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일단 네가 나 한번 쫓아가서 잘 타일러 봐라. 내 욕을 해도 좋고 하니까 나 보기 싫다고 하면 안 보고 사는 방법도 있다고. 절대 이혼만은 하지 마라. 알았지? 몰라. 이제 엄마 말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왜 전화는 안 받는 거야? 정말 미치겠네. 남편은 애타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아무리 해롱해롱한 상태였다고 해도 저와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재우는 것도 제 이불을 시어머니한테 제 허락 없이 가져다 준 것들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무리한 일이었죠.
저는 그 남편이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느라 고생을 했을까요? 정말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까지 쫓아와서 자기는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굳건한 생각을 남편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여보가 이렇게 금수저 집안인지도 몰랐고 우리 엄마가 여보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지도 몰랐어. 엄마한테 다 듣고 왔어. 그렇지만 여보, 난 여보가 없으면 못 살아. 여보랑 이혼 절대 못해. 엄마도 당신한테 얼마든지 사과 계속 하시겠대.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여보, 내가 금수저 집안이라서 이렇게 붙잡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여보도 잘못한 게 정말 없다고 생각해?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님을 우리 신혼집에 재운 거, 내 이불을 뺏어서 어머님 드린 거 전부 잘못이라고. 알긴 해? 내가 그래서 독감에 걸린 거잖아. 아, 그런 거였어? 아,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니까? 정말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부탁할게. 이렇게. 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잖아. 우리 엄마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한 번만 봐주라. 포장이사 사람 보낼 거야. 내 짐은 그 사람한테 말해서 대충 챙겨 나올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니까. 그럼 몰상식한 시어머니 아들인 걸 평생 후회하면서 저주하면서 살아?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친정집에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아니, 내가 여보 남편인데 친정에 오지도 못해? 그리고 포장이사라니 정말 나랑 끝낼 생각인 거야? 내가 잘못했다잖아. 우리 엄마도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신다니까. 원하면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게도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화 풀어. 아니야. 뭐라고 말하든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가줄래? 경호업체 불러야 갈래? 우리 집이 금수저인 거랑 너랑 이혼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 엄마가 집에서 논다고 무시하고 너한테 약 사달라고 한 거 트집 잡는 속 좁고 쪼잔한 사람이라서 너한테도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라고. 알아? 그건 우리 엄마의 잘못이잖아. 사과도 했고 말이야. 난 엄마랑 달라. 알잖아.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말했을 텐데 내 결정 번복하는 일 따윈 없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도 잘못 있다고.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한 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어제뿐만 아니라 당신이 은근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 쌓이고 쌓인 거니까 만회할 생각하지도 마. 이제부터 내가 변해볼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라. 내가 막말로 어디 가서 너 같은 재력가 금수저 집안이랑 결혼할 수 있겠어. 나야 뭐 모르고 긁은 복권이지만 이제야 복권인 걸 알았는데 바로 버려질 순 없지.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라도 두둑하게 주던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참 재밌다, 재밌어. 너희 엄마랑 어쩜 그렇게 똑같지? 위자료? 위자료는 네가 줘야지 왜 내가 주니? 진짜 웃기다. 네 쥐꼬리만한 월급에 내가 요구하는 위자료 주지도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청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제대로 해줘봐.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그래? 그냥 우리 엄마가 한 번 말 실수한 거 가지고 위책 사유는 엄밀히 말하면 너한테 있는 거라고. 알아? 야! 너 참 뻔뻔하다. 내가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끝까지 이실직골 안 하네? 내가 외국 살다 왔다고 이런 것도 아메리칸 마인드로 넘어갈 줄 알았다면 아주 큰 오산이야. 네 불륜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러자 일기양양했던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홧김에 이혼까지 이야기하고 왔고 시어머니도 크게 반성한다면 조금 간보다가 받아줄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오다가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 때 제 차를 가지고 공항까지 가고 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차에서 여자 속옷이 나온 거 있죠? 빨간색 티팬티였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과 완전히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언제부터 알았어? 알면서도 날 시험에 들게 한 거야? 그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우리 회사 동료를 그렇게 더러운 말로 무슨 변명을 또 하려고?
그건 법정 가서 얘기해. 네 불륜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이 더러운 새끼야.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이혼 못한다고 나댈 때부터 너라는 인간은 쓰레기라는 걸 알아봤어야 하는데. 더 안 살고 빨리 알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너희 새끼 다시는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게. 무역회사란 무역회사에는 다 네 이름을 블랙리스트로 올릴 거야. 안 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얼마 안 되었다고 그 여자랑 만난 거. 아주 나한테 자꾸 들이대길래 딱 이번 출장 때만이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난 그 여자한테 별 마음 없어. 당장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게, 여보. 난 여보밖에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부탁이야. 넌 아까도 지금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 내가 말하기 전까진 끝까지 날 또 속일 생각이었겠지. 정말 가증스럽다. 내 차를 끌고 가서 그 짓거리를 해, 감히? 넌 영영 백수로 살아야 할 거야. 네 엄마한테 가서 용돈이나 타다 써. 네 커리어 내가 산산조각 내줄 테니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화가 안 풀리겠지. 그냥 날 때려. 때리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얼른. 난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는 아무 말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내가 이 회사 얼마나 열심히 다닌지 당신도 잘 알잖아. 열심히 불륜하러 다닌 거겠지. 회사 직원들끼리. 내 차에 그 여자 팬티까지 놓고 갔던데 정말 대범하지 않아, 그년도? 그년도 너랑 똑같이 일자리 못 구하게 해줄 거야. 어디 벽에 똥 칠하고 살 때까지 낙인 찍혀서 살아봐. 제대로 살아치나. 날 기만하고 불륜을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금수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내가 여보가 금수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고 그랬지. 정말 잘못했어. 아니 나는 정말 안 그러고 싶었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좀 생겼잖아. 하도 달라붙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진짜야. 나한테는 미국에서도 잘 알아주는 떠오르는 신예 작가 우리 여보뿐이고 정말이야. 정말 끝까지 최악이구나. 그런다고 내가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남자는 정말 다시는 안 만날 거야. 한국 남자 망신은 전부 다 네가 시킨 거라고 알아? 앞으로 날 농락한 죄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어디 잘 살아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이혼도 해줄게. 위자료는 제발 청구하지 마. 자기네 집에서 나한테 청구해봤자 뭐 얼마나 간에 기별이 오겠어? 불쌍한 사람 한 명 살린다고 생각하고 제발. 넌 하나도 안 불쌍한데? 내가 왜 널 살려야 하지? 살릴 거면 더 살아야 하는 사람을 살리지. 끝까지 어리석고 멍청하구나. 너랑 더 이상 말 섞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포장해서 사람 보내면 문 열어주고 너도 집 정리 잘해라. 그래, 알겠어. 내가 문 꼭 열어주고 집 청소도 잘 해놓을게.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 앞길은 막지 말아줘. 차라리 그 여자 인생만 망쳐. 그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와우, 진짜 끝까지 찌질하구나. 네 불륜 상대를 팔아서 뭐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뭐야? 진짜 웃기는 데도 선수구나. 가지가지 한다 정말. 난 들어간다. 거기서 죽을 치든 알아서 해. 어차피 경호업체 부를 거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나도 가야지. 나 말 잘 들을게, 진짜야.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어서 보낼 거고, 포장이사도 문제없이 잘 되게 할 거고, 위자료 청구는 하지 말아줘. 회사들에도 제발. 애원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남편을 비웃어주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가소롭고 뻔뻔하지 않나요? 저는 남편과 바람핀 그 불륜녀도 함께 조져버릴 생각에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은 대체 어떻게 한 건지 만나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만나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오더라고요. 저 누군지 아시죠? 남편분이랑 이혼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사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저도 남편분한테 이용당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복수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 놈의 복수를 나한테 얘기해요. 당신 복수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요. 당연히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상간녀 주제에 내가 고운말 할 것 같아? 이런 버러지 같은. 제가 먼저였어요. 남편분이랑 2년 전부터 사내에서 비밀 연애 중이었다고요.
제가 아파서 못 따라간 해외 출장에서 당신을 만났고 그렇게 저를 떠나 결혼한 거예요. 당신만 안 만났어도 제가 정식으로 아내가 될 수 있었다고요. 뭐요? 그럼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였다는 거야? 난 처음부터 바람난 놈이랑 만난 거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럼 당신은 뭐야? 날 만났는데 왜 가만히 둔 건데? 미쳤어요? 미친 거야? 난 천에 고아예요. 시어머니가 절 받아줄 리가 없었죠. 분명 반대하셨을 거고. 그래서 한번 이혼하고 나한테 돌아오기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날 버렸다고요. 차갑게. 마치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던 사람처럼요. 이건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러면 잠깐만. 나를 만나기도 전부터 내 남편이랑 사귀는 사이였고 남편네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고아인 당신을 반대할까봐 이혼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이런 거 맞나요? 정말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확인을 해야겠어. 맞냐고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혼이 늦어져서 저랑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늘 함께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그 사람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몰래 제 팬티를 차에 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눈치채셨던 거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요. 필요 없어졌다고. 당신이 엄청난 부자의 금수저 집안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 저와의 모든 시간을 부정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정말 복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돈 앞에서 이렇게 태도를 확 바꿔버리는지, 그동안 나는 뭐였는지. 지금 나한테 동정, 위로 그런 거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대체 뭔가요? 난 지금 당신을 찢어 죽여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저도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 남자한테. 전 남편 꼴도 보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바람을 2년 넘게 펴온 남편을 그냥 이대로 용서하고 이혼만 해서 끝내버리실 건가요? 누구 좋으라고요, 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지 않나? 하나 더 알려줄까? 당신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 내 남편은 내가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하니까 네 정부 넘기겠다고 자기 대신 당신을 매장시키라고 했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바닥을 봤는데 내가 내 남편한테 뭘 더 복수해야 하는 거지? 이미 당신은 충분히 버림받아서 힘들 거고 난 어차피 내가 하려던 대로 남편을 업계에서 매장할 거야. 개인적인 복수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날 팔아먹을 생각까지 하다니 이 썩을 놈, 찢어 죽일 놈이. 그동안 날 가지고 논 것도 모자라서 날 어떻게 그래. 업계에서 매장하는 것쯤이야. 나한테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건 내가 할 복수니까. 다른 복수는 알아서 찾아서 해봐. 말리진 않을 테니. 내 차에 팬티를 둔 건 잘했어. 안 그랬으면 이 일을 몰랐을 테니까 그런 면에선 고맙기도 하네. 아무튼 우리가 두 번 다시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역시 모르고 있었군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업계에서 매장돼서 또 날 찾으면 그때 더 처절하게 버려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감사해요. 오늘 만나러 오길 참 잘했네요. 참! 이제 이런 머저리 같은 새끼한테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 씁쓸한 마음이 들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상간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소식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양파 같은 남자가 다 있을까요? 까면 깔수록 나쁜 속내가, 썩은 속내가 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 버리니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2년 동안 남편에게 속은 걸 생각하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일할 필요조차 없었던 저 금수저 집안의 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티를 안 내고 다닌 건 외국에서 자는 탓도 있지만 신비주의 컨셉을 고집하는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엄마 아빠한테 물어왔던 것이었거든요. 뭐든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돈부터 내밀면 얕보이게 된다. 진심을 다해 말하고 일단 없는 척하고 해결해봐. 그리고도 안 되면 돈이라는 2차 카드를 꺼내는 거야.
그래, 딸아. 만약 상대가 너의 부와 자산이 어디 정도인지 알게 된다면 그게 너의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널 공격하게 되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숨겨야 한다. 난 드러내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가 숨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 볼게요. 난 착한 어린이니까. 어차피 친구들도 부자든 아니든 별로 티도 안 내긴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널 미국에서 키우는 것도 있어. 한국은 그게 서열화되어 있고 티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곳에서 우리 딸을 키울 순 없지. 너무 그러지 마요. 우린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어. 딸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내고 나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가 될 거다. 알겠어.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미국인이라 좀 그래요. 나도 한국인 친구 만나고 싶다. 나중 가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친구 많이 사귀어놔. 실제로 한국 사람들 중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왜 많지 않아요? 많이 넘어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일하고 돈 버는 것도 뭐 우리야 당연히 상관없었지만 달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와 있는 거란다. 나중에 그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히 익히자. 알겠지?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커가면서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빈부의 격차란 어떤 것인지 피부로 와닿는 건 아무래도 한국에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부를 가진 것만으로도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인 양 떠들어대고 눈에 보이게 차별해대는 한국은 미국보다 더 살기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금수저 집안의 막내딸로서 부유한 생활을 즐기며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순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인해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글을 썼어요.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것을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그 사실까지 말하진 않았죠. 저는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인재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 가서 정해진 삶을 사는 건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떠들면서 글을 쓰며 살아가기로 했죠. 어차피 막내인 제가 어떻게 살든 크게 뭐라고 간섭하진 않으셨거든요. 말 그대로 금수저였으니까요. 막내 너는 공부도 잘하고 예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더 재미있는 건 뭐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복해버린 건 재미가 없긴 해요. 그냥 얻어지는 건 재미가 없어서 계속 노력이란 걸 해봤어요. 그런데 노력하니까 잃어버린 거죠. 근데 글쓰기는 늘 완벽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든 보고 또 보고 고치고 또 고쳐도 늘 색을 갖고 늘 고칠 점이 있죠. 그래서 재미있어요. 역시 우리 딸. 글 쓰는 거에 소질이 있는 거야 뭐 원래 알았지만 이 정도로 진심인지는 몰랐는걸. 하고 싶으면 계속 글을 쓰렴. 감사해요. 언제든 바뀔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럼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네가 누구 딸인데. 막내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래도 되는 거야. 예술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글이 지겨우면 그림을 그리렴.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돼. 노는 게 제일 재미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괜찮아.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말라는 거죠. 제 친구들은 제가 걱정이 없어 보여서 항상 부럽다고 해요. 그런데 부자라서 그렇다는 말을 안 하니까 참 신기하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알아서 추측하는 게 사람들 습성이니까 꼭 말을 하면서 달리지 말라는 거지. 필요할 땐 언제든 이야기해. 너의 무기가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게요. 필요할 때는 얘기해버릴게요. 그게 좋겠네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이요.
사실 해외에서는 친구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지도 않아서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인생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저 쉽게만 넘어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연애와 결혼도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꽂혔던 사람이기에 제가 따분해하던 한국을 다시 재밌다고 느끼게 해준 게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선택했고 아직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해준 것은 어차피 없으니까요. 다만 괘씸할 뿐이죠. 저를 만나면서부터 그 시작이 이미 양다리였다는 거잖아요. 참 그건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참 인생이란 뭘까요, 여러분? 저 같은 금수저는 아무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랍니다. 탐욕 없고 순수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을 택했던 건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마음 편하겠죠? 제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사연을 즐겨 듣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연을 듣는 걸 좋아하고 댓글 남기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 어쩌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자랐어도 뼛속 깊숙이까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을 쓰는 지금도 아직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긴 합니다. 독감에 걸리게 만든 시어머니와 독감에 걸려서 남편에게 약을 사달라고 하니 다짜고짜 쌍욕부터 퍼부었던 그걸 보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던 남편. 심지어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뻔뻔한 남편을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어차피 신혼집은 월세였어서 위자료를 청구해도 얼마 받진 못하겠지만 일단 청구할 수 있는 건 전부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다니는 무역회사, 이직할 수 있는 회사들 라인에까지 모두 다 남편을 받아주지 말라는 경고를 해두었고요.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고 매일매일을 술로 보내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어차피 저랑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요.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복수가 또 있을까요? 혹시 조언 주실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참 허망합니다. 가슴이 뻥 뚫려버린 느낌이랄까요? 시원한 게 아니라 허전하고 허무하고 이런 기분을 아시나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이 첫 모습부터 끝날 때까지 모두 거짓이었다니 이 더러운 기분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했지만 하나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네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전 세계를 떠돌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명한 여러분들의 댓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저처럼 이혼을 경험한 분께 조언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말을 건네주고 싶으신가요? 불륜은 가장 힘든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혼은 정말로 감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아래의 조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불륜을 알고 이혼하자 엄마 아빠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우선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혼한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강한 감정과 아픔을 동반하잖아요. 슬픔, 분노, 배신감 등 다양한 감정이 드물지 않게 들끓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럴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더라고요.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저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려고 합니다. 또한 도움을 청하는 용기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저도 사연을 썼잖아요. 이런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많겠죠. 가족, 친구,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사연을 듣다 보니 저처럼 사연을 자주 듣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참 따뜻하고 정답다고 느꼈어요. 저처럼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하고 지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딜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저를 도우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자기 존중과 회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으로 인한 상처는 자존감과 자아를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당당하고 무서울 것 없던 저도 무한한 허무감과 허탈함에 빠져 허우적대곤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혼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자신을 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긴 시간도 가긴 가더라고요. 자기 회복을 위해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고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글을 쓰려니까 더 화가 나기만 하고
남편과의 일이 떠올라서 다른 생각이 안 나도록 새로운 것들을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이혼은 매우 감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바보 같았던 나를 다독여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 그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더라고요. 물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은 다 개인의 선택이겠죠.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철저하게 짓밟고 그가 저를 허무하게 만든 만큼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저 자신의 감정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주려고요. 이혼은 곧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이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면 이전보다 더 강인한 저를 만날 수 있더라고요. 이를 통해 내면의 강함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혼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고요. 앞으로 더 나은 행복과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요. 저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고부 갈등을 겪었거나 아니면 남편의 불륜을 알아버린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으로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70대 여성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열심히 키웠고 장성에서 장가까지 보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 내 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건 저는 남들 다 본다는 그 흔한 손주 손녀와 황혼 육아를 못 해보았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 동기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처음에 저한테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 때만 해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눈에 봐도 늘씬하고 키도 크고 예쁘고 어디서 이런 처자를 데려왔나 했네요. 며느리는 일찍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로 외삼촌 댁에서 자라 결혼식에도 외삼촌 부부가 나란히 앉으셨답니다. 그리하여 둘이서 예쁘게 잘 살길 바랬는데 제 바람만 그랬던 건가 봐요. 우리 아들은 원체 별로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라 자기 얘기를 안 하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얼마 안 돼요. 이런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엄마, 유진이랑 요즘 자꾸 싸워서 힘드네. 회사 형들이 다들 결혼하면 자주 싸운다는데 난 이렇게까지 많이 싸울 줄 몰랐어. 생각보다 얘가 욕심이 많더라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도 알다시피 우리 집 대출 갚는 것도 되게 허덕이고 있잖아. 20평도 안 되는 집 얻어서 살지만 이것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한데 유진이는 불만이 많아.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며느리의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라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엄마도 기분이 좀 그렇다. 우리 유진이가 엄마 아빠 안 계시고 맨날 눈칫밥 먹고 자랐다고 들었고 혼수도 없이 몸만 오라고 했잖아. 정말 그렇게 돈 100만 원만 들고 올 줄은 몰랐다만 걔도 눈이 되게 높은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라고 속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제가 한 말에 다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도 그 20평짜리 아파트 해주면서 아주 고생을 했거든요. 아들도 그렇고 대출도 많이 얹혀져 있어요. 처음 그 집 들어갈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살면서 오만 불평을 다 한다니 아들 말만 듣고는 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많이 억울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진짜 내가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야. 자꾸 누구네 집이랑 비교한다니까? 우리가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났잖아. 그중 한 명이 집이 좀 살아. 근데 맨날 걔네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결혼하고서 비싼 필라테스를 끊어달라느니 자기는 아기 갖기 전 몸 상하기 싫어서 일 안 한다느니 그러면서 마트랑 백화점을 그렇게 다녀. 집밥은 먹을 것도 마땅히 없고 말이야. 여기까지 듣고 있으면 보통의 평범한 엄마들이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선다고 해서 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주변을 보니 이런 걸로 시어머니가 섣불리 나섰다가 아들 부부 이혼시켰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찍 남편을 보냈기 때문에 시집살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주변에도 하도 많이 봐서 다짐한 게 있어요. 절대 애들 일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또 막상 며느리는 저를 만나면 그렇게 잘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오늘 어머니가 해주신 초계국수 먹고 싶어요. 오빠랑 놀러 가도 돼요? 이러면서 집에 자주 왔었어요. 적어도 결혼하고 한 몇 달 정도까지는 말이에요. 저러다가 자기 남편이랑 싸우는 횟수가 늘어나니 아무래도 우리 집에 드나들거나 저한테 전화하기 좀 거북했겠죠. 그러더니 그 이후로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도 한 번은 나서야 했던 날이 있었으니 아들이 아주 심장덜컥한 내용을 전화를 걸어온 거 있죠. 엄마, 나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 유진이가 글쎄 나보고 이렇게 못 산다고 이혼하자는데? 나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지금 엄마한테 좀 가도 돼? 이 말을 듣고 저도 일하던 중에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찬찬히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아들도 오죽 진정이 안 되었으면 집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싸우다가 홧김에 한 말 같기는 한데 쟤는 그런 얘기를 너무 서슴없이 해. 그리고 싸우다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울어. 어제도 옆집에서 찾아왔다니까? 이사를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리고 마누라 우는 소리 좀 안 들리게 하래. 나 정말 너무 지친다, 엄마. 나는 얘한테 할 만큼 하고 있어. 유진이도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하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걸 갖고 뭐라 했더니 빽거리고 울면서 그렇게 자기가 싫으면 이혼하자는 거야. 듣고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아들을 불렀어요. 화가 너무 나서 진정이 안 되었지만 막상 며느리를 보니 너무 대놓고 내 아들 입장에서만 뭐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참고 눌러서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대뜸 저에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야. 유진이 너도 너희 외삼촌 숙모 다 계신 앞에서 결혼했잖니.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런 거야. 그걸 무조건 이혼이나 극단적인 얘기로 가면 안 돼. 무슨 일로 싸우던 너네 맘이고 너네 몫이지만 그런 얘기를 꺼낸 건 잘못이야. 제 딴에는 둘이 왜 싸웠는지 근원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저런 심한 부분만 자꾸 끝내려고 했어요. 헌데요 며느리는 자기가 친정이 없어서 그런다며 이상한 데서 투집을 잡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런 부분 너무 서운해요. 오빠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다 일러 바치잖아요. 저라고 서운하고 화나는 거 없겠어요? 저도 우리 집에 다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할 것도 없고 저랑 싸운 거 그렇게 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일러 바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만 이렇게 야단치실 줄 몰랐고요. 그러면서 또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울려고 하는데 이때 새삼 얘랑 말이 잘 안 통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도 이 순간 당황하고 더 문제가 어려워진 것 같다는 표정이길래 그게 아니라며 저는 달래고 올라가면서 둘을 내보냈답니다. 기왕 온 거 반찬까지 싸줘가며 둘이 잘 지내보라고 보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들이 볼 때는 별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남녀가 하나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그 뒤로 6개월도 안 지나서 갈라서게 되었답니다. 그 기막힌 이유는 여기 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고 가슴 한켠이 끓어오르는 게 느껴져요. 진즉 제가 크게 야단을 치고 방방 뛰면서 잡았어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대체 저희 아들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어디서 허술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아들은 이러나 저러나 자기 부인을 예뻐했고 그리고 같이 살고 싶고 사랑하니 저한테 속상한 부분을 토로했었겠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건지 툭하면 우리 아들을 재촉하고 따지고 싸움을 걸고 삐지고 풀기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길어지고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펀치하느니 아들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싸움이 붙었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였어요. 둘 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뭣도 아닌 이유로 이 둘은 그날 경찰서에 가게 되었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집에 돌아와서 좀 씻고 취르던 차에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겁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를 보자마자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애원하는 얼굴로, 당황한 얼굴로 막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별거 아닌데 진짜. 제가 신고를 해가지고 죄송해요, 어머니. 오빠가 일부러 그렇게 막 세게 저를 밀어낸 게 아닌데 죄송해요. 제대로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홧김에 전화한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안 받아주시네요. 이러면서 또 눈물을 뚝뚝 흘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정말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상황인즉슨 둘이서 또 여지없이 신명나게 싸우다가 너무 지쳐서 나가려는 우리 아들을 며느리가 잡았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또 붙잡혀서 누구랑 비고당하고 삐지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뿌리치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옆으로 몸이 기우뚱했나 봐요. 그러고도 나가려는 우리 아들을 보고 며느리는 홧김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남편이 무섭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고 거기에 너무 기겁한 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옆집에선 여지없이 뛰어나와서 그만들 좀 하라고 소란이 나고요. 아들이 다시 나가려고 했던 것도 그만큼 세기가 강하지 않고 별게 아니었으니 그랬던 거겠죠. 그 정도로 전화를 걸고 있는 자기 부인을 보고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었나 봐요. 나는 얘가 진짜로 전화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들으라고 쇼하는 줄 알았어, 엄마. 근데 세상에 진짜로 전화했을 줄이야. 나 평생 처음이야, 이런 일. 진짜 분이 풀리질 않아, 엄마. 이런 일이 처음인 게 과연 우리 아들뿐일까요? 저 역시 살 만큼 살았다고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겪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며느리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며 죄송하다고 취소해달라고 또 울고불고 하는데 진짜 귓속이 왱왱 울리는 것 같더군요. 어찌저찌 하고 상황이 무마되었고 전 너무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앞만 봐도 그렇고 아들이 진짜 결혼한 이래 멋잘한데요. 얼굴이 너무 빼짝 말랐더라고요. 늘 우울해 보이고. 그 즈음에서 잠깐 얘네 집에 저랑 놀러 갔던 큰언니도 뭐라 하는 거예요. 어머, 용범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건강검진은 꾸준히 받고 있는 거야? 한창 섹시랑 좋을 때인데 낯빛이 너무 안 좋아. 네가 얼른 약이라도 해먹여. 이런 건 엄마가 챙겨줘야지. 우리 언니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라 저는 자세한 사정은 못 말하고 그냥 속만 타들어갔지요. 그런데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겪고 나니 도저히 며느리를 좋게 볼 수 없었어요. 이 일로 아들은 매우 곤란해졌고 자기 와이프에게도 약간 마음의 벽이 생겨버렸더라고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또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소원해졌다면서 적반하장으로 시비를 걸고 삐지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답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참 고민하고 입안에 갖고 있던 단어를 아들이 저한테 불쑥 말하는 거예요. 저기 엄마, 나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 이혼하려고 해. 유진이도 그러고 싶대. 이때 평소 같으면 두둥하고 벼락에 치는 듯 놀라웠겠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도 그러라고도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보면 결혼한 지 뭐 한 4, 5년은 됐냐,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지 왜 그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랑 아들은 이 결혼을 허락한 이래 평생 안 겪어봤던 일상과 사건을 잔잔하게 겪은 셈이에요. 제가 느끼는 피로감도 심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은 오죽할 거예요. 게다가 둘 다 뜻이 합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며느리 생각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끝내 며느리는 제 얼굴이나 지네 얼굴들 안 보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나고 싶다고 했다네요. 걔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컴플렉스 덩어리야. 부모님 안 계신 거, 자기가 형편이 넉넉치 않은 거, 툭하면 남이랑 비교하고 불행한 이유만 찾고 걔는 나랑 결혼하면 안 됐어. 자기 말대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고 자기가 뭐라고 구박해도 다 받아주는 다정하고 부자인 남자를 만났어야 해. 난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야, 엄마. 그냥 여기까지 하고 싶어. 이런 내용을 들으니 저도 그냥 한숨이 나오면서 그러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런 애들을 설득해서 붙여서 살게 해봤자 앞으로 더 무슨 기막힌 꼴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만나라고요. 그리하여 둘은 결혼 1년 남짓 살고 갈라서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이야 쉽지.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살던 남녀가 갈라지는 데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더군요. 둘이 뭐 나눠 가질 만한 것도 별로 없고 며느리는 거의 몸만 왔으니 자기 몸만 나가면 된다지만 감정이 잔뜩 상한 상태로 얼굴을 마주해야 하잖아요. 몇 번 제가 가서 도와주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때 저나 아들이나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결혼을 하고 얻은 장점이란 아들이 저에게 자기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 준비할 때는 2번 다시 이런 짓은 못하겠다. 진짜 너무 할 일이 많다 싶어 힘들었거든? 근데 정말 이혼은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할지 못돼. 직장에 이혼한 거 오픈하긴 했지만 아직 모르는 부서 사람들 있잖아. 거래처 분들도 있고 말이야. 자꾸 눈치 없이 신혼재미 좋냐, 애기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거냐고 묻는데 많이 불편해.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옆구리 툭 치면서 이대리 이혼했다고 속삭이는 소리도 힘들고 그래도 견뎌야겠지? 이 말에 정말 너무 가슴이 철렁하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일찌감치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혼을 했으니 얼마든지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후로 아들이 한 번 인연이 새롭게 엮인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금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들 앞에 나타났었어요. 본인은 저한테 개수가 아니라고 했지만 웬 아가씨가 몇 번 우리 집 앞에 따라왔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이대리님 어머님이시구나. 저기 같은 회사 근무하는 김지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너무 인상이 좋으셔요. 이러면서 해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때는 아들도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고 저한테는 누구를 안 만나겠다고 했지만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 아들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사이. 그냥 회사 동료야. 그리고 지혜 씨는 나 결혼 과정부터 이혼까지 다 알아. 혹시 정말 만에 하나 엄마 말 맞다나 내가 재혼을 한다면 그런 상황 다 모르는 사람이랑 해야 되지 않겠어? 서로 불편하잖아. 내 결혼식까지 왔었던 사람이라고. 엄마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잊어.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에 저도 금방 김이 새어버렸어요. 사실 말 듣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날 마주했던 아가씨는 그전 며느리처럼 엄청난 미인까지는 아니어도 이쁘지 않았고 밝게 잘 웃는 인상이 보기 좋더라고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들에게 호감도 있어 보이고 저에게도 호의적인 것을 보니 예감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들 말을 듣고 보니 이 또한 참 찝찝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별 수 없잖아요. 본인이 저렇게 말을 하니 그냥 넘기는 수밖에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저한테 들려줬지 뭐예요. 솔직히 이렇게 2년 하나에 망설이고 있는 우리가 바보스러울 만큼 한편으로는 좀 깝깝한 소식이었어요. 엄마, 유진이 재혼했다더라. 나 저번에 동기들 모임 가서 들었어. 뭐라고? 재혼? 저는 이때 너무 놀라 닫고 있던 도마를 다 떨굴 뻔했어요. 아들은 제가 그렇게 놀라는 걸 보고 자기 마음을 들키고 싶진 않았나 봐요. 어쩌면 본인 역시도 당황스러우실 텐데 억지로 숨기며 말하더군요. 그렇게 부잣집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 희한해. 사람은 이래서 정말 말하던 대로 된다는 건가? 나보고는 월급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오빠가 갖다 주는 돈으로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기 힘들다고 그랬거든. 그러더니 정말 자기가 그렇게 동경하던 친구 남편들보다 훨씬 부자인 집에 시집을 갔다 나. 그지? 엄청 잘 살고 부자래. 시댁 어른들도 뭐 교수라던가. 다들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걔 신랑 되는 사람만 그나마 가장 직업이 별로라더라. 그렇다 쳐도 아무튼 되게 빵빵한 집인가 봐. 저도 일순간 표정 관리가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뭐 잘못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걸 보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들도 되게 허탈한 듯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인생이란 거 왜 그런 걸까? 나도 엄마도 되게 열심히 살았고 고생했잖아.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동안 노력한 건 다 빛을 봐왔는데 연애랑 결혼만큼은 그렇진 않네. 나 정말 걔랑 살 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 부부 상담까지 받고 진짜 창피한데 아는 형들한테 조언 구하고 말이야. 근데 그 끝이 이러네. 저는 여기서 더 말이 나오질 않아 그만 얘기하자고 했는데 다시 아들이 말꼬리를 잡더라고요. 그것도 좀 놀라운 얘기로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유진이만 재혼이 아니라 그쪽도 재혼이래. 애가 있다나 봐. 애가 있어? 아니 그럼 걔는 재혼해서 그 집 애를 키우는 거야? 사실 재혼보다 이 얘기가 더 놀라워서 재차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들으면서도 참 씁쓸했어요. 애가 뭐 6살이라던가. 동기들 말로는 이혼한 집이니까 재혼하는 여자를 들이지 않았겠냐고 하더라. 그런데 그 정도 재산 있는 집이면 초혼인 여자들 들였을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 남자가 오죽 유진이한테 빠져있다나 봐. 진짜 별 얘기를 다 듣고 왔네 정말. 걔네도 참 그래. 나 이혼한 지 아무리 몇 년 됐다지만 그런 얘기는 자기들끼리나 하지.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한데 말이야. 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공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면 아들은 결혼하고 곧장 아기를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싫어했죠. 몸 일찍 망가지기 싫다면서 좀 더 신혼 즐기고 임신할 거라나요. 칼같이 아기 계획을 미루고 해서 아들은 그 부분에서도 서운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애도 아닌 애의 엄마가 되어 산다니 만감이 교차했나 봐요. 아무튼 그걸 좀 빨리 털쳐내면 좋을 텐데 이 답답한 녀석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안 가 저는 아들에게 크게 화를 냈답니다. 이 답답한 녀석아, 이제 그만 너도 새로 시작해야지. 아니 너 좋다고 결혼도 한 번 안 해본 아가씨가 결혼하겠다고 쪼렇게 매달리는데 왜 그렇게 내치는 거야? 아들은 더 이상 이 화제로 얘기하기 싫다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말을 막더라고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진짜 누구 만날 기분 아니야. 내가 평생 뭐 안 만날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엄마가 걱정하는 대로 이전 결혼에 미련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그래. 엄만 이혼 안 해봤잖아. 내 마음 알아? 아냐고. 모르면 이제 그만 좀 얘기해. 피곤하다 나.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들을 뒤로하고 이날 낮에 우리 집에 과일과 꽃을 두고 간 아가씨의 흔적을 서글프게 바라보았어요.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닌다던 그 아가씨는 우리 아들을 마음에 둔 지 몇 년 되었다더군요. 자기는 정말 아무런 과거도 상관이 없대요. 어머니, 저는 용범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누구 만나는 분이 없으셔서 꼭 한번 교제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고민을 길게 했나 봐요. 몇 달 안 돼요. 만나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니 설마 했는데 그분과 1년 뒤에 결혼까지 하시더라고요. 좀 서글펐지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용범 씨가 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제 입으로 먼저 말하긴 너무 부끄럽지만 가능하다면 용범 씨와 함께 미래를 살고 싶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아가씨는 꽤 단호한 얼굴로 우리 아들에게 진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은 그냥 녹쳐도 된다는 식으로 다 놔버리는 거예요. 아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던 것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우리 아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랬다네요. 전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이렇게 아들 좋다는 아가씨가 있을 때 그냥 둘이 잘 살길 바랬어요. 아들은 뭐가 그렇게 걸리는 건지 싫다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저랑 며칠 냉전 중이었고 시간 지나 자기도 미안했는지 입을 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정말 너무너무 알겠는 거예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요. 엄마, 미안. 나 때문에 답답하지. 엄마 말대로 나도 지혜씨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만나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내가 겁나는 게 있어. 유진이도 나를 저렇게 좋아해 줬었거든. 그런데 결혼해서 완전히 변하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의지하고 내가 버는 돈을 우습게 알고 이건 그렇다고 쳐. 근데 그때 싸우다가 그렇게 전화해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렸던 상처가 정말 너무 커.
그것 때문에 여자를 지금 당장은 만나기가 힘들어.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언젠가 저러다 또 유진이처럼 변할까봐 아직 내 안에 편견이 있어. 엄마가 이 부분을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러는데 진짜 가슴이 미어지도록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트라우마가 생겨버렸구나 싶어 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노라 했네요. 그래, 내가 너한테 뭐라고 더 말을 하겠니? 회사 아가씨랑은 용보민이가 알아서 정리를 해라 그럼. 그리고 너무 기죽지 말고 적당한 때가 되면 너도 그만 잊어.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후로 시간이 지나 저와 아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아들은 그 사이 몇 번 출장을 다니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무섭도록 일에만 몰두를 하더라고요. 또래 친구들은 그쯤부터 늦게 장가들을 가서는 바로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덤덤히 있었어요. 저는 이 무렵쯤부터 다녔던 정수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제 나이쯤 되니까 일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언제는 저보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면서 좋다고 하더니 그래도 부담스럽다면서 다시 취소 전화가 왔었어요. 이런 저를 보며 아직 형부가 살아있고 삶이 유복한 편인 언니가 걱정하더라고요. 아직 용범이랑 같이 산다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너 걔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젊은 애인데 이혼 한 번 했다고 평생 혼자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니. 그러려면 결국 너도 용범이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이혼한 남자가 홀 시어머니까지 같이 한 집에 계속 산다고 해봐. 어느 여자가 우르고 하겠냐. 너도 힘 닦는 데까지 이르러서 얼른 용범이랑 살림 분리해야 돼. 계속 일 찾아봐. 언니도 알아볼게. 언니의 말이 정말 서글프도록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도 따보려고 했는데 그쪽 일은 안 해본 거고 뭘 새로 공부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결국 계속해서 타협하고 또 찾아본 일이 파출부 쪽이었답니다. 처음에 아들은 반대했었어요. 엄마 몸 구석구석 고장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니 내가 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무리해. 그런 일 하지 마. 이 녀석아, 지금 내가 가릴 일이 뭐가 있어. 네가 돈 버는 게 무슨 상관이야. 너 한 2년만 있다가 네 살림 차려서 나가. 나 혼자 살고 싶어. 그러면서 저는 끝내 고집을 부려 파출부 일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중간에 너무 무리를 했던지 저랑 좀 안 맞는 집을 만나게 되어 여러모로 고생을 했답니다.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자꾸 부려대는 통에 집주인이라던 애 엄마랑 큰 트러블이 생겼어요. 아니 이모, 일 좀 잘하시면 제가 우리 애기 봐주는 이모 자르고 이모한테 다 맡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청소를 허투루 하신다. 우리 애기 아빠 알면 나 혼나요. 돈 엄한 데에다 쓴다고요. 애기 있는 집 한 번도 안 치워보셨어요? 여기 구석구석 다 드러내고 치우셔야죠. 게다가 우리 집은 강아지도 있으니까 진짜 손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진짜 일머리 없으시네. 이러면 이모, 우리 계속 얼굴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 엄마네 집은 제법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일거리가 많지 않다고 해서 갔던 곳인데요. 제가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돈 많이 주고 일 쉬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까탈스럽게 구는 애 엄마는 처음 말과 다르게 갈수록 일들을 시켜대는 가짓수가 늘어났고 왜 여기 소개해준 분이 이직률 높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잘 안 구해지니까 점점 돈은 올리는데 일은 너무 혹독하게 시켜대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 그만두게 되었어요. 중간에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꼭 저 집 때문 일은 아니었지만 수술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아들은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저는 그렇다고 맘 놓고 마냥 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마음이 조급했답니다. 나중에 좀 쉬고 나오자마자 곧장 업체에 연락을 해서 얼른 일할 곳을 연결해달라 했어요. 그리하여 한 달가량 들어오는 일 없이 쉬고 있던 제게 한 곳을 소개받게 되었답니다. 저희 사정을 아는 업체 쪽에서 그나마 괜찮은 곳이라고 소개해준 집이었어요. 여기가 아마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돈도 괜찮게 주고요. 애기 엄마 까탈스럽지 않아야 애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좀 극성 맞아서 맞추기 힘들었다나 봐. 그건 뭐 사람들 성향 따라 다르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애야 학교 가는 동안엔 집에 없을 테니까 시간 잘 조율해서 맞춰보면 되겠지.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애가 난리 부르스를 치길래 저렇게 말하나 했어요.
듣자니 한창 말썽꾸러기인 나이라서 버릇이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쉴 순 없고 면접이나 보자는 생각으로 다녀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만 내 생에 2번 이렇게 놀라게 될 일은 없을 듯한 일을 겪었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업체 사장님이 말할 때 거절하고 안 갔어야 했나 싶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놀랐던지 집에 들어와서 청심환을 그렇게 먹어댔거든요. 손이 달달달 떨려서 생전 안 타는 택시를 타고 돌아왔으니까요. 저보다 더 기겁하고 놀랐던 건 우리 아들이에요. 일단은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 집은 정말 듣던 대로 대단하고 멋진 집이긴 했어요. 인수인계를 저한테 해줄 심산인 건지 이미 일하고 있었던 아줌마가 안내를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시간대를 잘못 맞춰온 건지 몰라도 애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그런갑다 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는 저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면접 보러 오시는 이모님이시죠? 여기 잠깐 어머!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집 주인과 그 말을 듣고 돌아본 저 사이에 아주 짧고 굵은 정적이 일순간 흘렀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눈이 마주치자마자 느낌이 왔거든요. 우리는 구면이고 저에게 있어 그쪽은 제 아들과 이혼한 전 며느리이며 그쪽에게 저는 본인 전 남편의 엄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굳어서 움직이질 못한다는데 저나 그쪽이나 누구 하나 먼저 몸을 틀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절할 듯 놀랐는지 몰라요. 심장 쿵쿵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제 두피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질 때쯤 그제서 겨우 며느리가 입을 열더라고요. 여기 주인이라는 명목하에요. 저기 안녕하셨어요? 저 역시 겨우 숨을 내쉬면서 힘겹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요. 평소 전혀 존댓말을 주고받지 않던 관계였지만 몇 년 만에 본 데다가 일장 입장부터 서로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고용주이고 전 일하러 들어간 입장이었어요. 며느리를 다시금 올려다 보니 얼굴 피부는 아주 광이 나도록 매끈해져서는 얼핏 보면 무슨 연예인 만화님처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못 보면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달라진 건 옷차림과 비싸 보이는 분위기 정도라 금방 알아봤어요. 며느리도 우물쭈물대면서 이후로 말을 자신있게 못하고 이 집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온 아줌마는 왜 면접 진전이 안 되는지 의아해하더군요. 사모님,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말씀들을 안 하시는지? 그제서 정신이 들어서 저도 헛기침을 했지만 이후로 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확실한 건 전 여기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부잣집으로 시집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경로로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많은 집들 중에서 말이에요. 물론 업체 사장이 소개하기로도 여기가 압도적으로 잘 사는 동네 중 하나라고 했었어요. 아무튼 얼얼해하던 와중에 며느리는 내내 제 눈을 맞추지 못하고 쩔쩔매더라고요. 한 몇 초 뒤 정신이 들어 다시 보니 어찌되었건 저는 여기서 일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더 시간 고루하게 끌지 말고 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재혼인지 게다가 이전 시어머니였다는 사람이랑 이렇게 마주한 경우는 알 수가 없죠. 게다가 뭐 때문에 저러고들 있나 답답해하며 힐끔거리는 아줌마가 대각선 쪽에 서 있었고 얼른 엉덩이를 내빼고 사라지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앞에 놓인 주스를 벌컥거리면서 마시자 아줌마는 그제서 뒤로 빠졌고 전 아주 작게 말했어요. 여기 네 집인 줄 몰랐다. 그만 일어서마. 잘 지내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목이 덜컥 메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하고 일어서려는데 며느리는 여러모로 민망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주스는 다 드시고 가세요. 아직 남았으니. 저도 하도 급하게 들이마신 터라 계속 사례가 들려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불평하게 찔끔찔끔 넘기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순간 위층에서 우당탕 소리를 내며 등치가 산만한 남자아이가 뛰어내려 오더라고요. 얼핏 보니 한창 혈기왕성해 보이는데 이 초등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중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만큼 덩치가 컸어요. 아무튼 근데 걔가 마구 갑자기 괴성을 질러대더니 며느리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되게 괴팍한 거예요. 아줌마 짜증나. 내 방으로 햄버거 갖고 오랬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냐고. 저는 너무 놀래서 계속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재혼해서 남자 쪽 애를 키운다고 하더니 걔가 쟤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기 업체 사장님이 소개시켜줄 때 애가 아주 유별나고 극성이라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그 부분이 합쳐지면서 저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사이 그 버릇없는 녀석은 어찌 보면 지 새엄마일 며느리한테 마구 막말을 해대는 거예요. 차마 여기저기도 험한 상스러운 말을 애가 아주 못되게 뱉어내더군요. 며느린 당황해서 뭐라고 제지하지도 못하고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줌마는 머리에 손을 올리며 체념을 하더군요. 아이고, 이 꼴을 또 보이네. 이러니 사람 구하기가 힘들지. 나는 진짜 다음 주까지밖에 못 나오는데 상황을 어쩐담. 이 집 사모님 짠해서 어쩌노. 대강 돌아가는 걸 보니 재혼해서 얻은 저 아들 녀석은 새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아주 난동을 피우는 것 같았어요. 그걸 며느리는 잡을 능력이 안 되고 이 집 재혼한 남편이란 작자는 저도 안 봐서 모르지만 뭔가 정리해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 난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나요? 헌데 갑자기 저 안쪽 끝방에서 웬 우렁찬 소리가 또 들리면서 고래고래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이놈! 시끄럽게 조용하지 못해?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야는 못 잡고. 그러면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땅딸만한데 얼굴은 마치 도깨비같이 생긴 아주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저 녀석의 아버지이며 며느리가 재혼한 남편인가 싶었답니다. 느지막이 상황 파악이 된 거죠. 이 남자 눈에야 저는 기껏 면접 보러 온 할망구 이모로 보였을 것이고 누가 보고 있건 말건 간에 아주 짜증스럽게 자기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 자꾸 신경 쓰이게 뭐 하는 거야? 맨날 이렇게 애랑 초상집을 만들어 놔야겠어? 네가 도대체 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이러면서 옆에 저랑 그 일하는 아줌마가 있는데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저를 완전히 압박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장면을 봐버렸어요. 그 남자는 뭐가 그렇게 분에 못 이겨 참을 수 없는 건지 순간적으로 손을 훅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를 향할 뻔한 순간 저도 모르게 흡 하고 숨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제서 시선을 느꼈던지 스르르 손을 뒤로 넘기더군요. 그러곤 그 맹수 같은 눈이 저를 향하는 거예요. 일 있어서 오셨나 보네요. 얘기들 하세요. 하고 돌아서는데 이때 며느리는 뒷모습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전혀 제 쪽을 돌아보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 참담한 상황에 가슴이 너무 얹혀서 체할 것 같았어요. 앞서 마신 주스마저 역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며느리는 저를 내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제 손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일어서려는데 그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이 집 애가 웬만한 성인만한 몸통으로 마구 뛰어대다가 제 쪽으로 일어나는 며느리랑 부딪힌 거예요. 와중에 며느리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스르륵 벗어진 가디건을 주워 입으려는데 무심결에 그쪽으로 눈이 간 저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떠 몇 번이나 희번떡거리며 확인을 했는데요. 글쎄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의 팔 양쪽으로 푸르스름한 흔적들이 숱하게 쑥쑥 그림을 그리듯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팔을 움직이기도 아릿한지 가디건을 들어 걸치는 것도 불편해 보이더군요. 그 흔적들을 따라가며 보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는 일순간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러고 보니 그 광나던 피부도 가까이서 보니 미묘하게 얼굴 어딘가 푸르스름하면서 멍이 가라앉을 때 있는 그 누리끼리 한 자국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 그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휙 돌리는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잠깐만. 이게 다 뭐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제 손이 큰 적에 닿으니 아파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얘 너 잠깐만 이게 뭐냐고. 헌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날뛰던 아들 녀석은 또다시 요란스럽게 2층 계단을 후다닥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뛰어와서는
느닷없이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에 인상을 찌푸린 저를 두고 다시 그 안쪽 방에서 남자는 튀어나왔어요. 아이씨, 내가 애새끼 좀 조용히 시키라고 했지? 그러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니 아직도 안 갔냐는 눈으로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저도 참 어디서 그럴 배포가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저라면 꿈도 못 꿀 상황인데 말이에요. 마치 흐느끼듯 제대로 힘주고 뱉어내는 소리가 아닌 이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이봐요. 아저씨. 저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 이 아가씨 이 사모님 알아요. 그러자 며느리는 눈이 거의 뒤집혀질 듯 커져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아주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요. 전 이어서 계속 말을 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나요? 이 사모님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자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하기도 역겹다는 듯이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아, 어르신이랑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세요, 예?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가며 계속 말을 했어요. 이 남자의 얼굴이 점점 달아오는 걸 보면서도요. 아무리 그래도 뭔 사정에 있는지는 몰라도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이 사모님 뭘 그렇게 잘못이 있나요?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가로막고서 저는 제발 가시라고 제발 가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사이를 밀치고 들어와서 저한테 아주 우악스럽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아, 할머니 적당히 모르네. 내가 그냥 가라 했지? 할머니가 이 사람을 뭘 알아? 엄마야? 부모도 아니고 뭐야? 할머니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데. 아, 진짜 땡땡없이 이것들 못 봐주겠네 정말. 야! 파출부 업체 바꿔! 뭐 이런 노망난 할머니 보내서 야 김유진 뭐 니네 엄마냐? 엄마야? 엄마고 자식고 근본도 없는 게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뭐냐 진짜. 야 빨리 네가 치워 빨리! 이때 공기를 가르듯 날카로운 소리, 아니 두텁게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한 공간에 있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소리였네요. 그건 다름 아닌 제 손에서 나간 소리였답니다. 저도 제 손에 닿은 감촉에 새삼 놀랐어요. 생전 누구한테 그렇게 손을 대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센 강도로 말이에요. 끼케야 아들 엉덩이나 몇 번 말 들으라고 찰싹했을 뿐 정말 처음이다 싶었어요. 한 몇 초 후에 둔탁한 소리가 나며 우당탕 난리가 나려는 걸 며느리가 겨우 그 앞을 팔을 달달거리며 막더라고요. 야, 나 진짜 오늘 기분도 별로였는데 진짜 작살낼 거야. 제발 부탁이야. 큰일 나. 말 나오면 어떡하려고 해. 그냥 돌려보내자. 내가 말 잘할게. 제발. 그러면서 동시에 며느리는 제 팔을 세차게 잡아 끌었고 마구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잡고 나가 걸어가면서 골목을 돌아 또 돌아 저도 중간에 뒤에 누가 쫓아오나 살펴지 뭐예요. 제 손에서 일어난 일을 저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제야 느지막이 체감이 되어 겁이 났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시 떠올리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는 한참 가다가 멈춰서서 헉헉거리더니 이제 그만 가시라고 하더군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저 얼른 들어가 봐야 해요. 그러면서 눈을 희뿌옇게 뜨는 걸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어도 새하얗고 날씬한 양팔이며 잘 안 보였던 다리 쪽까지 푸른 흔적들이 여실히 보여 참 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시금 정신이 든 저는 힘주어서 말했어요.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지금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구나. 잘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걸치고 있던 잠바를 어깨 쪽에 대강 걸쳐주고 왔어요. 그러고도 손이 달달 떨리고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대로변까지 뭔 정신으로 그 으리으리한 집들이 들어선 언덕을 내려오고 또 내려와 어떻게 택시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보니 집 앞이었고 와서도 청심만 먹고 물만 펄컥 마시고 씻지도 못하고 잠들었네요. 아들한테는 그 다음 날이나 돼서 말을 겨우 꺼냈고 매우 참담해하더라고요. 나는 그 뒤로 개소식 듣지도 못했어. 그런 상황인 걸 보니 밖에다 뭐 그런 내용을 말했을 리도 없겠지. 남자 엄청 부자고 잘 산다더니 그렇게 폭 빠져서 프로포즈 했다더니 결국은 그 끝이 이거야? 아니 끝인지도 모르겠다. 걔 계속 그러고 살 거래?
사실 그럴지 어쩔지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냥 그런 모양새를 봤다고만 얘기해 줄 뿐이었어요. 그러고 저는 여전히 일이 손에 잘 안 잡혀서 얼마간 집에 있었답니다. 제 딴에는 너무 놀란 경험이었고 사실 파출부 일이 쉬 들어보지도 않고 좀 짜증스럽긴 했거든요. 그래서 쉬고 있던 중 한 3주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통화 괜찮으실까요? 세상에, 그래, 할 말 있으면 내라. 저는 이때 침을 아주 크게 꼴꺽 삼켰어요. 그날 제 눈으로 본 광경이며 그렇게 저 역시 사고를 치고 후지부지 마구 뛰어내려왔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다짜고짜 충격적인 얘기부터 전하는 거예요.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왠지 어머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죄송해요, 연락드려서. 어머니도 그날 많이 놀라셨죠. 전 이때 별말하지 않고 일단 할 얘기가 있으면 더 해보라고 했는데요. 듣다 보니 참 세상사 어쩜 이렇게 별스러운가요. 좀 쉽게 갈 수는 없는 건지 우리 아들이나 얘나 그렇게 힘들게들 이혼했으면 각자 좀 자리 잡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얘기를 듣는 내내 저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답니다. 그게요, 결혼할 때 그렇게 쫓아다니던 남편이 딱 결혼하고 몇 달 지나니까 저를 그냥 방치하더라고요. 자기 애 키워줄 반반한 여자가 필요했었나 봐요. 밖으로 내세울 용으로요. 집안에서도 눈밖에 난 아들이지만 여기 어머니한테는 귀한 막내 아들이라 돈은 늘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우, 그러니까 그날 보셨던 아이요. 얘는 이미 자기 엄마랑 헤어지고 상처가 많은 애라 저 만났을 때부터 애가 많이 괴팍했어요. 하지만 아빠인 이 사람은 그걸 잡을 생각이 없어서 맨날 저에게 맡겼어요. 그러니 저는 애한테도 시달리고 이 사람한테도 늘 끌려다니고 너무 힘들었네요. 그래서 전 이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짐작은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던 얘기를 말이에요. 너 그 몰골이 다 그 남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그런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침묵만 지키더군요. 무언의 긍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이라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게 어디냐. 용케 그러고도 몇 년을 살았구나. 아무튼 알았다 그래. 잘 알았다. 잘 지내거라. 그러자 며느리는 뭔가 더 할 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냐고 물었어요. 저 어머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한테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쯤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약속을 잡는 것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어요. 솔직히 그날의 상황이 궁금하긴 했지만 우리가 얼굴 편히 볼 사이는 아니니까요. 그게 그날 잠봐주고 가셨잖아요. 돌려드리려고요. 제가 아직 갖고 있어서 그것만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계신 곳 근처로 갈게요. 그러면서 한삭 후 오겠다고 하기에 고민이 무척 되었어요. 이걸 아들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다 한 번 보고 말 거고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니 근처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날 제 앞에 나타난 며느리는 쇼핑백 하나를 건넸는데요. 그 안에는 제 잠바가 접혀 있었고 옆에 흰 봉투도 같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서 쏙 뽑아서 묻는 저에게 며느리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받아주세요, 어머니. 그냥 저도 이제 마냥 철이 없지만은 않아요, 어머니. 참 험한 시간을 살았어요. 그날 어머니 뵙고 느낀 게 많았어요. 이 사람에게서 헤어나고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해온 건 아닌데 그날 어머니를 만났던 게 거의 방아쇠 역할을 했네요. 꼭 그것에 대한 사례는 아니고요. 그냥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정말 곧장 카페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군요. 쇼핑백을 들고 뒤늦게 어정쩡하게 쫓아나갔지만 며느리는 주차장 어딘가로 간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른 채 저는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되어서야 묵직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봉투에 넣은 돈은 그냥 받아주세요, 어머니. 사실 여기 시댁분들이 주변 눈치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 그간 아들에게 당하는 제 모습을 알고 입 닫는 조건으로 얼마씩 용돈처럼 주신 거예요. 저도 없이 자라서 처음에는 그냥 받았고 그렇게 참고 노력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네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갈수록 저를 힘들게 하는 강도는 세지고 묵인해달라는 시부모님의 압박과 금액도 커졌어요. 힘든 날이 계속될수록 저도 사람인지라 이전 결혼 생활을 떠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전 남편을 힘들게 했구나. 그 사람 얼마나 괴로웠을까 늦게나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떠올려봐야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괴로운 시간 중 이따금씩 생각날 때가 있었는데 그날 어머니를 만날 줄 몰랐죠.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제 가족처럼 화내주시고 야단쳐주신 어머니에 대한 은혜는 정말 갚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받는다고 하고 넣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이렇게 긴 문자와 더불어 며느리가 저에게 자기의 마음이라고 봉투에 넣었던 돈은 현금 1억이었어요. 받으라고 하니 받았고 나중에 아들에게 이 상황을 오픈했습니다만 아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 그냥 손대지 않은 상태예요. 은행에 예금해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원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이에요. 제 마음이 그걸 진짜 물질로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간 나쁜 쪽으로는 아니지만 참 착잡한 요즘입니다. 힘든 날들이 지속되다가 굴곡을 지나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겪네요. 일단은 제 건강이 우선이라 추스리고 다시 사회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 두서없는 이야기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